네. 포토보이스 이제 연구의 이론 및 현황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는데요. 포토보이스 연구 방법이 뭐냐? 이제 포토보이스는 이제 1992년에 미국의 미시간 주립대 교수인 캐롤라인 왕하고 호두재단 여성건강 프로그램 담당자였던 메리언 브리스에 의해서 개발됐어요. 처음에. 그래서 처음에 이름은 포토노벨라였어요. 포토노벨라에서 이후에 이제 포토보이스로 이름이 변경이 돼서 지금까지 포토보이스 연구로 이름이 불려지고 있는데 이 포토라는 사진의 의미랑 노벨라, 즉 배우의 이야기라는 뜻이 합성이 돼서 참여자들의 중요하면서도 가치 있는 이야기들을 참여자들의 목소리로 담아낸다라는 개념에서 포토보이스로 용어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포토보이스는 사진, 그리고 어떤 서술, 비판적 대화 및 사회적 행동을 통해서 개인적인 고통을 알리고 또 정치적으로 이슈화하려는 시도로서 사적, 공적 세계를 왔다 갔다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도 영상을 봤지만 결혼 이주 여성자들의 당사자들의 학령기 자녀를 둔 엄마로서의 삶을 사적인 그들의 삶을 들여다봤지만 보면서 우리가 느껴지고 또 나름대로 도전이 되는 거 뭐예요? 그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도 질문이 던져지잖아. 이게 바로 사적, 공적 영역을 같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포토보이스가 가지고 있는 힘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포토보이스는 소외된 이들, 즉 이제 권력자들에게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그리고 그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어떤 소외된 주변인들의 이야기들을 부각되어지는데 사용되는 방법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사진이 위에가 이제 캐롤라인 왕이고 이제 밑에가 메리안 브리스인데 이 포토보이스 첫 번째 포토보이스 연구가 중국의 유난 지방의 유난 지방의 여성들의 이제 삶 그리고 그들의 환경에 대해서 그들의 이야기들을 담아내는 것들을 사진으로 이제 표현했던 것에서 출발합니다. 사진 보시면 처음에 이제 옥수수 밭에서 아이를 옆에 놓고서 여자가 일을 하는 이 사진, 그리고 3살 반 남자아이가 1살 된 동생에게 밥을 먹여주는 이 장면 보면서 떠오르는 것들 있잖아요. 그냥 단순히 어우 되게 열악하네, 안 됐다 이런 생각이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복지사들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보고 변화를 도출해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포토보이스인데 이 포토보이스 연구는 참여자들이 직접 지역사회 문제와 강점을 확인하고 또 이제 그들의 역량을 끌어내줌으로써 정책 위반자들에게 그들의 삶을 알려서 사회 변화까지 이끌어내는데 처음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캐롤라인 왕이랑 메리안 브리스가 이 사진들을 직접 찍고 또 전시회를 통해서 전시회에 정책 위반자들을 초청해서 보게 하고 그래서 보시면 이 전시 활동에 정책 결정자들 또 언론인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자기가 찍은 사진을 설명하는 사진 전시회를 직접 했습니다. 1992년 초에. 그래서 정책 결정자 언론인들이 와서 이 전시회를 통해서 결과가 어떤 결과를 이끌어냈냐면 어린이 및 영유아 주간보호 설치를 하게 됐고요. 아까 엄마가 들일 하는데 아이를 데리고 갔잖아요. 우리도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도 시골에서 타가소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한참 새마을 운동하고 이럴 때 이제 그때는 다자녀이고 여성들도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아이를 봐줄 수 없고 이러니까 타가소라는 게 등장하고 그 타가소를 주로 제가 기억하기에 저희 시골에서는 교회가 타가소를 했던 것 같아요. 아마 도시에서도 한 7, 80년대는 대부분 이제 교회들이 타가소에서 아이들을 봐주면서 여성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역할들을 했는데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어린이랑 영유아들을 보호해주는 주간보호 설치를 하게 된 결과를 이끌어냈고요. 그다음에 가정에서 출산했던 것들을 이제 산파를 양성하고 파견하는 것까지 그리고 가난한 여자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하는 것들로 이 정책이 결정이 됩니다. 이것들이 최초의 포토보이스의 시작인데요. 이 포드재단 후원으로 중국의 시골 여성들의 건강과 개발,
대한 프로그램들을 직접 이 포토보이스 결과를 통해서 포드재단 후원으로 진행을 하게 됐고요. 특히 이제 중국 유난 지방의 가난하고 소외된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삶과 어려움. 1990년대니까 어때? 불과 지금 한 30년 전 일인데 우리 90년대만 하더라도 나름 이제 경제 호황을 이루는 때이잖아요. 근데도 여전히 중국은 대륙이다 보니까 아직도 여전히 예, 근대적인 그 삶을 살고 있는 여성들이 있다라는 걸 세상에 알린 거죠. 그래서 이 중국의 전통적 문화에 사는 여성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여성이 의사결정에 전혀 참여시키지 않았다는 걸 세상에 알렸고, 또 어머니가 일 나간 사이에 이제 보호받지 못하는 방치된 아동들, 그리고 불결한 위생 상태, 또 교육받지 못하는 여자아이들, 네, 교육 기회 부족, 이런 것들을 세상에 알림으로써 정책에 반영이 되고 그들의 삶이 변화하게 되는 결과를 도출을 합니다. 이게 포토보이스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정책 변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방금 그 사진 전시회를 통해서 아동 돌봄 정책이 바뀌었고 3파의 접근성이 바뀌었고 여성 교육이 변화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유난 지방은 굉장히 산간 지방이기 때문에 아이를 출산하다가 아이가 잘못되거나 산모가 사망하거나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도 있었지만 비일비재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3파의 접근성을 그 변화줬다라는 거. 이게 이제 포토보이스가 최초에 가졌던 파급이고 영향력이었어요. 이제 포토보이스 이제 출발 시작점을 이제 알았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연구 방법으로서 포토보이스가 그 인정을 받으려면 이론적 배경이 있어야 돼요. 특히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할 때는 항상 이론적 근거가 무엇이냐. 그래서 이론적 배경 쓰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포토보이스도 이게 연구 방법이려면 이제 1, 2기에서 여기 교육계 때 1, 2기에서 처음 여러분들은 이제 다 굉장히 지금 모르겠어요. 속으로는 이제 질문들이 많을지 모르겠어요. 수용적으로 들으시는데 우리 1, 2기에서는 요 단계 오면 막 질문들을 하셨어요. 이거 기존에 우리가 보는 뭐 다큐랑 같은 거 아니야? 사진 전시회랑 같은 거 아니야? 이게 왜 연구 방법이야? 라는 의문점이 여러분이 지금 드실 거예요. 표정들이 그죠? 이게 왜 기존에 우리가 보아왔던 사진 전시회랑 뭐가 달라? 또는 TV 다큐 프로그램이랑 뭐가 달라? 이라고 생각이 될 거예요. 근데 이게 그것들과 달라서 연구가 되려면 이론적 배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논문 써보셨거나 쓰실 분들 계속 지도교수한테 듣는 이야기가 당신이 연구하고자 하는 연구 주제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이론 가지고 와. 이 말을 이제 계속 듣게 될 거예요. 그것처럼 포토보이스가 질적 연구 방법으로 하나로 인정받으려면 이론적 베이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론적 베이스를 이 외에도 지금은 이건 이제 초창기에 포토보이스가 참여적 행동 연구 질적 연구로 인정받기 위해서 초창기에는 이런 이론적 베이스를 강조를 했다면 지금 포토보이스 연구를 하는 이제 외국 문헌도 그렇고 국내 문헌도 그렇고 많은 이론적 배경 이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뭐냐면 자기가 포토보이스 연구하고자 하는 연구 대상, 그리고 연구 질문에 따라서 연구 대상과 연구 질문을 뒷받침해줄 다양한 이론들을 연구자들이 굉장히 잘 찾아내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표적으로 초창기에는 이 세 가지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이게 질적 연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건데요. 뭐냐면 이제 인파워먼트 에듀케이션인 거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인파워먼트 역량 강화 이론은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결국 이 역량 강화 이론적 배경과 관련해서 개인이 지역사회 욕구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게 이 중국 포드재단의 중국 유난지방 여성들의 연구에 있어서 역량 강화가 강조가 됐고요. 그 다음에 각 개인이 지역사회 문제를 직접 찾고 또 집단 토의를 통해서 서로의 이슈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 문제를 확인하도록 했다라는 게 인파워먼트와 에듀케이션을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로 하여금 인식 개선이라는 교육을 통해서 인식이 개선됨으로써 자기 삶의 역량들을 끌어내줬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목소리를 내게 하고 자기 삶의 변화의 주체가 되게 했잖아요. 이게 바로 인파워먼트이면서 에듀케이션인 거죠. 그게 이제 이론적 배경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페미니스트 티오리인데 이게 여성주의 관점에서 그동안 여성들은
90년대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이고 배제자였어요. 그래서 연구자, 옹호자, 참여자로서 여성의 주관적 역할을 중요하게 봤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페미니즘 관점은 여전히 이제 뭐 꼭 이 질적 연구의 포토보이스 연구가 아니더라도 이런 쪽 배경으로 많이 등장을 하는데 여전히 여성의 목소리가 배제되거나 여성의 목소리가 중요시되지 않는 소외되는 이제 지금도 여전히 이제 그러고 있긴 하지만 특히 이제 그들의 역할, 그들의 주관적인 역할이 강조되고 중요시되었다는 점에서 페미니스트 티오리로 근거를 둘 수가 있죠. 그래서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촉매제로서 여성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지역사회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여성의 경험, 그리고 그들의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큐멘터리로서 어떤 포토그래피인데, 우리가 이제 아까, 이거 우리가 기존에 봤던 다큐멘터리랑 비슷하지 않아. 이제 그거예요. 그 다큐멘터리 포토그래피로서의 이론적 근거도 이제 들 수가 있는데, 주로 역사적으로 억압되어 온 어떤 사회적 취약계층, 뭐 노인이라든가 장애인, 여성, 아동, 이런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이야기를 보내는 통로로서 다큐멘터리 역할로서의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가 이론적 배경으로서 포토보이스 연구를 뒷받침해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여자 행동 연구로서의 이제 포토보이스인데요. 이제 참여자를 수동적 피험자가 아닌 능동적 행위자로 인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실체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주관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라는 목소리를 내게 된 거죠. 그리고 참여자를 공동 연구자로 대우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 주관적 실체에 대한 참여자의 해석 찾아내기예요. 그러니까 참여자가 공동 연구자일 수 있는 건 참여자의 목소리가 해석되어지는 데 있어서 당사자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연구자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가. 아까 사진도 제가 그래서 우리가 전시회랑 다른 게 사진 전시회 가면 사진 제목이라든가 사진 부연 설명 누가 해요? 전시자 작가가 하잖아요. 그거하고 차별점이에요. 여기에서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참여자가 참여자의 이야기를 본인이 해석하는. 우리가 사진 봤을 때 저 사진에서 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나? 다 의아하셨잖아요. 근데 그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고 그 사진을 찍었을 때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감정, 또 의미, 삶의 이야기는 당사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이제 그런 이제 방법적인 거 계속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본인이 본인의 삶에서, 자기의 삶을 드러내줄 수 있는 장면들을 사진으로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유난 지방의 여성이, 나 지금, 아이를 맡길 수가 없고, 일은 해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들판으로 아이를 데려갈 수밖에 없어요라는 언어적 표현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배움의 현장에 가지 못하고, 자기도 3살밖에 안 되는데, 1살 아이를 자기가 부모 대신 돌봐야 되는 것들을 아이가 어떻게 자기 목소리를 내요. 그리고 그 사진을 누가 찍었어요? 엄마가 찍는 거예요. 엄마가 그것들을 논리정연하게 나의 삶을 대변할 수 없는데 사진으로 나 지금 이렇게 살아요. 우리가 우리 마음 이야기할 때 어때요?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글이 편한 사람이 있고 사진이 편한 사람이 있고 여러 통로를 사용하듯이 그들에게 인터뷰로 연구하려고 했더니 그게 안 되는 거야. 특히 약자들, 노인들, 장애인, 아동들은 자기의 삶이 뭐가 어렵고 뭐가 개선돼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사진으로 찍게 하면 일단 찍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진을 찍을 때 당시에 느낌, 감정, 생각 이걸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싶었나를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사진 옆에 어, 연구자의 해석이 아닌 당사자 해석 이야기였잖아요. 그리고 제목도 연구자가 붙인 거 아니에요. 당사자가 붙인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참여적 행동 연구는 연구를 위한 연구를 하자는 게 아니고 사회 현상의 개선에 주안점을 두는 게 참여적 행동 연구의 출발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제 여러분들 참여적 행동 연구의 목표는 참여자들이 타당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자유롭고 논리적인 결정을 내리고 즉 참여 여부의 결정까지도 그들에게 결정권을 줘요. 중간에 참여를 철회하는 것도 그들의 선택에
결정권을 주고, 그리고 이제 탐구 결과에 몰두하게끔 하는 환경을 조성해 주고, 또 즉 참여적 행동 연구는 응용 연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여적 행동 연구로서의 포토보이스는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이나 스콜라 이런 데 검색을 해보면 이 현재 포토보이스 관련된 연구 논문이 여긴 300개인데 지금 검색하면 2000개가 넘어요. 전 세계 연구가. 근데 2000개면 아직 많은 건 아니에요. 다른 연구 방법에 보다는. 그러나 지금 현재 그만큼 당사자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질적 연구 방법의 하나로서 포토보이스가 지금 많이 보급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실행하고 있다. 그런 추세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처음 포토보이스 연구했을 때는 석사, 박사 논문이 거의 부재했을 때인데 최근 2, 3년 사이에 석사 논문, 박사 논문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포토보이스 연구 방법의 특징 보시면은 이제 그 자기 표현이라는 거 그리고 소통 지금 계속 제가 얘기하고 있는 화두가 그거였잖아요. 자기 표현이고 소통, 자기 이야기를 드러내는 거, 또 같이 그걸 공유하는 거, 그리고 이제 옹호 및 역량 강화 이 세 가지 또 그 외에 또 보시면 이제 계속 얘기를 해볼 텐데 자기 표현이라는 건 뭐냐면 본인의 경험을 사진이라는 시각적 도구를 이용해서 자유롭게 표현했다라는 게 자기 표현의 특징이고요. 자신의 어려움을 언어로 표현하기 힘든 대상자에게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의 대상자가 사진의 자기 이야기, 나레이션을 통해서 경험을 소통했다라는 측면에서 자기 표현의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통은 이제 비슷한 삶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이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창의적인 의견을 이끌어내고 지지체계를 형성했다는 거죠. 보셨던 아까 사진 그 다문화 여성들의 사진 상영에서 마지막에 제가 그 비하인드 스토리 사진 몇 장 보여드렸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 동안 같은 주제의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을 이제 그, 그 프리젠테이션 하면서 각자 찍은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이제 그 토론을 하는 거예요. 아까 담쟁이 이 사진을 보고 찍은 당사자가 내가 이 사진 찍을 때는 이랬고 이야기를 하면 같은 경험을 가지고 그러냐 나도 그랬다 나도 결혼 시집 와서 뭐 이런 게 어려웠다 막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들이 대표적인 사진을 통해서 담아내고자 하는 그들의 경험 이야기들이 연구 결과가 되는 거죠. 이 연구 결과가 되기까지 하는 역할이 연구자의 역할인 거죠. 그들은 그들의 목소리를 내는 거고 그 목소리가 분석이 돼서 결과로, 재현으로까지 나오는 게 우리 연구자의 역할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옹업인 역량 강화인데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또 건강 관련 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한 아젠다에 중점을 뒀다라는 게 이제 옹호와 역량 강화의 특징이 있고 또 참여자가 주제를 선정하고 토의에 참여하는 등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진행했다라는 거. 그래서 자신의 삶의 경험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고 그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를 발견함으로 해서 그 작업만으로도 임파워먼트가 되는 거죠. 내가 내 목소리를 직접 낸다라는 그 현장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그 취약계층의 당사자에게는 임파워먼트가 되는 거죠. 이제 이러한 포토보이스 연구 방법의 특징. 그래서 다문화 그 엄마들이 4명이 참여하셨는데 4명이었나요? 5명, 6명이 그분들이 자기네들이 한국에 온 지 10년 되신 분, 18년 되신 분 굉장히 오래되셨어요. 됐고 다문화 지원센터를 오랫동안 이용하시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 이야기를 처음 해봤대요. 그래서 제가 다문화 지원센터 사회복지사라든가 그들과 계속 정보 교류를 하지 않냐 했더니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드러낸 거는 처음이래요. 한국에 와서.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고 어디에서도 자기 얘기를 할 기회가 없었대요. 그것만으로도 포토보이스는 하나의 집단 활동이자 집단 상담의 시너지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6번 모였는데 6번 오는 동안 그 시간을 저녁에 모였거든요. 다 일을 하셔서 그 시간을 기다리시고 한 번도 결석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너무 열심히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셔요. 근데 보내주시긴 했는데 뭘 어려워하셨냐면 뭘 찍어야 되는지 정리가 안 되시는 거예요, 생각이. 그러면 이제 찍기 전날, 이제 목요일 날까지 보내세요. 이러면 찍기 전날 어떤 분은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는데 뭘 찍어야 될지 화면 포착을 못 하겠다. 그래서 막 네이버 검색해서 보내시기도 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사진 해서 보내기도 하는데 네이버 검색해서 하면 나중에 연구보고서 할 때 거기다 출처 꼭 밝혀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경우는 제가 다시 찍게 요청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서로 모여서 그 피드백 하는 시간은 그 사진으로 자기 이야기를 하지만 결과 보고서 할 때는 꼭 이 사진을 써야 되면 제가 그 장면을 대변해 줄 수 있게 다시 찍어주세요라고 요청을 해요. 보고서가 되려면, 논문으로서의 보고서가 되려면. 이제 그런 것처럼 이 포토보이스는 이런 자기 표현과 소통과 옹호와 역량 강화로서의 집단 활동이자 집단 상담으로서의 연구 방법의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질적 연구의 1대1 인터뷰라든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 같은 경우도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그들이 질적 연구 참여자들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환류가 된다라는 피드백을 주는데 포토보이스는 집단 이렇게 모여서 적어도 90분, 120분을 자기 이야기들을 충분히 환류 과정을 통해서 또 연구자의 피드백을 통해서 역량 강화와 옹호를 받고 가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분들하고 지금 그 연구한 지가 3년이 지났는데 연락이 와요. 그래서 그들이 제 생일이 뜨면 축하한다고 메시지도 보내고 명절 되면 저도 서로 인사하고 그리고 또 자녀 진학 문제 있고 이러면 또 선생님 의견 주세요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여전히 지금도 지지 체계를 갖추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포토보이스의 목표들을 보시면 삶의 기록과 서술이라는 목표가 있는데 이 포토보이스를 통해서 다양한 사회적 지위의 참여자들은 카메라를 가지고 자신의 삶의 중요한 측면들을 기록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접근법은 연구자의 역할을 이제 분권하는 거죠. 연구자 중심이 아니라 연구자와 참여자가 협업한다라는 의미, 그리고 참여자 시점에 진정성의 가치를 둔다는 측면, 또 포토보이스는 참여자가 직접 자신의 경험에 저자가 되고 또 타인의 의도와 이미지의 수동적 대상이 아닌 능동적 주체가 된다라는 이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삶의 기록과 서술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이제 비판적 의식 구축하기예요. 그 여성들이 유난 집안 여성들이 본인들의 삶이 부당하고 부조리하고 그 다음에 배제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여전히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 작업을 참여함으로써 자신들의 삶이 소외됐고 배제됐고 부당하다라는 걸 알게 되기 시작한 거죠. 그게 바로 비판적 의식 구축하기예요. 이 다문화 여성 어머니들도 그 자리를 갖기 전에는 당연히 이주 노동자고 결혼 이주 여성이기 때문에 경험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진을 통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우리도 이주 여성으로서의 귀화한 어머니도 계셨고요. 또 결혼을 했기 때문에 한국 영주권이 계신 분도 계셨고요. 그러면 당연한 권리로서 본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인식들을 하게 된 거죠. 그게 바로 비판적 의식 구축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직접 자신의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의 사회적 또 역사적 근원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는 측면, 또 보다 건강한 사회를 꿈꾸고 또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장애물을 극복하는 전략을 개발하는 집단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걸 인식하게 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비판적 의식 구축하기 목표로 볼 수 있고, 세 번째는 정책 결정자들에게 알린다라는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정책 결정자들의 주목을 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포토보이스 연구가 포토보이스 연구여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연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알리는 작업을 해야 돼요. 반드시. 보고서로 또 전시회로 사진의 전시회로 보고서로 해서 알리는 작업을 하는데 이게 아까 여러분 상영회도 하지만 이렇게 사진집을 만들어서 지역사회에 배부하는 거예요. 이제 뭐 아까 꼭 이게 아니더라도 여러 사진집은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텐데 이 사진 북이 다른 사진북과 다른 이유는 당사자 해석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연구자 해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까 이거 상영회 할 때 여러 감정이 오고 갔죠. 읽으셨죠? 좀 빠른 거 다 못 읽으셨지만 읽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와닿았던 감정선이 그럴 수밖에 없던 이유는 그들의 해석이기 때문이에요.
저의 해석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책 결정자에게 알리는 게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포토보이스 연구는. 그래서 이제 이 시각적 이미지가 가진 힘이 바로 이 포토보이스가 가진 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책 결정자들에게 이렇게 그 책을 그 포토북을 통해서든 또 전시회를 통해서든 또 연구 보고서를 가지고 알리는 작업까지가 이 포토보이스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는 그냥 연구 방법으로서 포토보이스 연구하는 그 학위 논문들이 이제 막 배출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정말 특히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연구를 포토보이스 연구 방법을 채택해서 해야 하는 이유는 행정 당국, 정책 위반자들에게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도 이제 기관장이다 보니 계속 어떤 그 현장의 목소리를 협의회 차원에서든 각 개개인의 기관 입장에서 계속 내게 되잖아요. 그 예를 들면 그 목소리 중에 하나가 종사자의 처우 개선, 뭐 인력 확충 이게 가장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아무리 얘기해도 공무원들하고 얘기하면 뭐 관련된 그 시청의 과장들하고 얘기하면 안 돼요. 아는데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뭐 국회의원들이 뭐 그 법이 개정되고 또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 거다. 우리도 알죠. 근데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이 당위성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목소리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사회복지사들의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포토보이스로 보고서로 만들어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목소리를 우리 맨날 열악하게 12시간 시간 외 수당 인정밖에 못 받고 그 외의 시간은 우리가 다 주 40시간 이상, 즉 그 현 정부가 얘기하는 120시간 이상을 우리는 일을 한다. 그래도 가장 오히려 우리가 가장 최저임금 수준의 처우를 받고 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다 해서 그쳐요. 근데 그거를 알리려면 사진이 갖고 있는 힘을 통해서 알리는 거죠. 그래서 그 포토보이스 연구 중에 학교 사회복지사들의 삶에 대한 연구도 있고요. 몇 개가 현재 사회복지사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아낸 연구가 현재 한두 개가 나온 거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연구 주제를 삶과 직장과 일과 삶에 대한 이야기인가가 아마 학교 사회복지사들이 냈던 포토보이스인데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종사자 처우라든가 인력 확충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현장의 그림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예 포토북으로 만든다든가 포토북 플러스 보고서 만들어가지고 국회의원 찾아다니고 정책 위반자들 찾아다니면서 이게 현실적으로 개선이 돼야 결국은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개선돼야 사회복지 현장이 개선되고 결국은 지역사회 변화가 있다라는 걸 그런 식으로 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지점에서 가져야 될 생각은 혹시 포토보이스에 관심 있고 해야 한다면 정책 결정자들에게 알리는 것까지가 포토보이스 연구다라는 정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나온 연구들은 그냥 포토보이스 연구 방법으로만 채택해서 연구 결과 도출해서 보고서 쓰는 데까지만 목표를 두는 결과물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책 결정자들에게 알리는 것까지가 포토보이스다라고 개념 정의를 적어도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포토보이스가 이제 한참 이제 그 반응이 있으니까 학회에서 이 포토보이스 연구 방법에 대한 워크샵 하거든요. 근데 그 워크샵 진행하는 교수님들도 연구 방법으로서의 포토보이스만 설명하고 계세요. 저도 그런 세미나 참여해봤거든요. 그분들도 이제 질적 연구 하신 분들이 새로운 질적 연구 방법 중에 하나니까 배우셔가지고 공부하셔가지고 워크샵이나 세미나로 이렇게 보급을 하셔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논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와서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은 연구 방법의 하나로만 포토보이스를 채택해요. 그래서 이제 뒤에도 소개하겠지만 학위 논문, 석박사 논문 중에 포토보이를 쓴 것들 보면은 대부분이 그냥 질적 연구 방법 중에 하나로 포토보이를 쓰거나 혼합 연구로 채택해서 포토보이를 쓰거나 그 정도로 활용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은 연구도 꽤 있긴 하지만 네. 거기까지를 여러분들이 포토보이스의 목표다라고 정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밥 먹으러 갑시다. 포토보이스를 적용한 사회복지 연구의 의 봅시다. 이 포토보이스가 특히나 사회과학 분야에서 지금 사회복지 말고 간호학, 스포츠 관련한 학과부터 많은 분야에서 연구 찾아보면 꼭 사회복지 쪽에서 쓴 건 그닥 오히려 더 안 많아요. 다른 분야에서 더 많은데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에서 이 포토보이스 연구가 굉장히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데서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이제 그 부분 보시면 포토보이스는 사진이란 도구를 통해서 서비스나 정책의 수혜자인 클라이언트들이 평소에 적극적으로 표출하지 못했던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낸다는 점, 그리고 지역사회 자신들의 개인적으로 집단적 경험을 드러내는 활동이라는 점.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 참여적이고 실천적 성격을 강조한다는 거. 그리고 지역사회에 속한 개인으로서의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사회복지 실천의 기본 가치랑 부합하다는 것. 그런 측면에서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데 있어서 포토보이스가 유용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포토보이스는 사회적 으로 취약한 계층의 욕구를 파악하고 또 그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신들을 옹호를 돕기 위한 수단으로서 또 지역사회 참여와 관련된 연구를 한다는 의미에서 이 사회복지의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 위반자들을 비롯한 지역사회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활용되는 거. 아까 제가 종사자 처유라든가 인력 확충할 때 이제 소통의 방법으로서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거. 그리고 포토보이스는 연구과정 전반에 있어서 생태계적 관점을 바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특히나 사회복지 연구로서의 의의가 더 부합하고요. 또 참여자들의 인파워먼트에 중점을 준다는 거. 아까 다문화 엄마들, 또 중국 여성, 유난 지방의 여성들, 그들이 그걸 참여한다라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역량 강화에 있어서 중점을 뒀다라는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의 기본 철학과 또 이론과 굉장히 매칭이 잘 된다라는 의의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제 포토보이스를 적용한 연구들 살펴보면은 이 왕가 브리스가 1992년에 처음 연구를 시작했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국내외에서 현재까지 구글이나 딱 검색하면은 2,000개 이상이 지금 바로 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건강과 관련된 연구, 특히 간호학이라든가 취약계층의 어떤 보건, 의료, 복지 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장애인, 암 환자, 홈리스, 뭐 같이 다양한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많이 수행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이제 국내에서도 활발하게 연구가 수행되고 있는데 이제 검색해봤을 때 올해 6월 현재 국내 연구 학술지가 178편 그리고 학위 논문이 63편이에요. 그래서 학술지 같은 경우는 올해 현재 6월만 현재 14편, 21년 1년 동안 25편, 20년 25편, 19년 28편, 18년 17편. 그러니까 18년 이후에 최근 향 5년 이내에 굉장히 활발하게 20편 이상 지금 올해 현재 상반기만 14편이니까 하반기까지 하면 3, 40편 나올 것 같죠? 그런 식으로 지금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고 밥 먹고 와서 더 진행 같이 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고요.